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30일 화요일 석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하면서 코스피가 5천선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반도체주들은 대규모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동전쟁 확산 우려와 외국인의 3조 8천억 원 매도가 겹치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요. 오늘은 박 교수님과 함께 이 위기 상황을 깊이 분석하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복합적인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시장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하루였습니다. 특히 환율이 1,530원을 돌파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고, 여기에 중동전쟁 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면서 5천선 붕괴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다만 장 막판 5,050선에서 간신히 버텨낸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데이터를 보니 현재 오류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 장 마감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시스템상 데이터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장중 한때 5천선 아래로 내려가며 4,90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막판 반등으로 5,050선에서 간신히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약 3.8%에서 4% 사이였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700포인트 초반에서 고전했습니다. 외국인 매도 규모가 3조 8천억 원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루 매도 규모로는 올해 들어 최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수급 통계를 놓고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집계가 수조 원씩 차이가 난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는 집계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거래소는 결제일 기준, 금감원은 거래일 기준으로 집계하다 보니 이런 괴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어느 쪽 통계를 보든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환율 급등입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차손 우려가 커졌고요. 둘째,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회피 심리입니다. 셋째, 한국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인데요.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와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사이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33조 매도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이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 분석입니다. 최근 몇 주간 외국인이 33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이를 연초 이후 누적으로 보면 여전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외국인 매도가 항상 시장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역사적 데이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지만 그 이후 시장은 강하게 반등했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섹터가 반도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주들이 정말 처참한 수준으로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6만 7,200원으로 마이너스 5.16% 하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더 심각합니다. 80만 7천원으로 마이너스 7.56%나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7%가 넘게 빠진 겁니다. SK하이닉스가 특히 더 많이 빠졌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HBM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4%, TSMC가 마이너스 3.13% 하락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주 전체가 약세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터보컨트가 할킨 K반도체주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조언도 나왔다고요? 네, 이는 단기 기술적 조정과 펀더멘털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터보컨트라는 것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초단기 매매 전략인데요. 이런 단기 투기 자금이 빠지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했지만 실제 기업의 실적 전망이나 기술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겁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의 경우 HBM3 이양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매력적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럼 지금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십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는 15만 원대, SK 하이닉스는 70만 원대가 중요한 지지선인데요. 이 선이 깨지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3분의 1 정도를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고 추가 하락 시 나머지를 매수하는 방식이죠. 다만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섹터는 어땠습니까? 2차 전지주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39만 4,500원으로 마이너스 3.78%, 에코프로가 13만 9,500원으로 마이너스 4.91% 하락했습니다.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선방에서 마이너스 1.09% 하락에 그쳤고요. 자동차주도 약세였는데 현대차가 44만 5,500원으로 마이너스 5.1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충격적인 종목이 따로 있었죠. 삼천당 제약 말입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정말 극적인 하루를 보냈습니다. 82만 9천 원으로 마이너스 29.98%, 거의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블로거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 투자 블로거가 삼천당 제약의 주가 급등이 인위적인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런 논란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겁니다. 삼천당 제약은 최근 몇 달간 급등하며 황제주로 불렸던 종목인데 이번 사태로 그 지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진실 공방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논란이 있는 종목은 변동성이 극도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거리를 두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레버리지나 신용을 활용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감정적 판단을 배제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상위 1% 고수들이 집중 매수한 종목도 있다고요? 네, 마켓프로 보도에 따르면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던지고 특정 종목에 뭉칫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종목명은 보도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업종별로 보면 방산주와 일부 바이오주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고수들이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테마에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가장 크게 흔든 요인은 역시 환율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요? 정확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30.58원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한때 1540원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8년 11월 이후 약 17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복판이었는데 지금 그 수준까지 온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 지속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4%를 유지하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중동 전쟁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달러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넷째,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추경 편성이 환율에 영향을 줍니까?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큽니다. 추경 편성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경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국채 발행이 증가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신현송 경제수석도 우려할 필요 없다고 했다는데요. 네, 이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현송 경제수석은 환율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의한 것이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펀더멘털을 봤을 때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외환 당국도 아직 시장 개입에 나서지 않고 있고요. 정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기업의 원화 환산 실적을 개선시킵니다. 둘째, 외환 시장 개입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시키고 효과도 한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당국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는 1,55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산되거나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늦춰진다면 추가 상승 압력이 있을 겁니다. 다만 1,550원을 넘어서면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각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1,550원에서 1,600원 사이가 단기 저항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환율 상승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수입 물가 상승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이는 전기요금,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공산품 가격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해외여행 경비도 늘어나고요. 반면 수출기업에 근무하거나 수출기업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환율 상승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네, 미국 증시는 업종별로 엇갈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는 45,216.14로 플러스 0.11% 소폭 상승했지만 S&P 500은 6,343.72로 마이너스 0.39%, 나스닥은 2794.64로 마이너스 0.73%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네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약세를 보인 것은 반도체주 하락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165.17달러로 마이너스 1.4%, 애플이 246.63달러로 마이너스 0.87%, 테슬라가 355.28달러로 마이너스 1.81%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생산 차질 우려와 중국 시장 경쟁 심화 우려가 겹치면서 부진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 증시는 몇 가지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고용지표가 중요합니다. 비농업 고용자 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부진하면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또한 4월 중순부터 본격화될 1분기 실적 시즌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효과가 실적으로 나타나는지가 관건입니다. VIX 지수는 어떻습니까? VX 공포지수는 29.53으로 마이너스 3.53% 하락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인데요. 다만 여전히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VX가 20 이하로 내려가야 안정적인 상승장이 가능한데 현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로 마이너스 2.1% 하락했습니다. 수익률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중동 전쟁 우려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이동한 겁니다. 국채 가격은 110.88로 플러스 0.06% 상승했습니다. 금리와 주식 시장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죠.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높아져 주식의 이론적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안전자산 선호로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하락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석유 비축분을 방출해 가격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약 2억 배럴의 석유 비축분을 보유하고 있어 100일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구조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금 가격도 상당히 올랐죠? 네, 금은 온스당 4,579.1달러로 플러스 1.17% 상승했습니다. 4,500달러를 넘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4,6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가격이 오릅니다. 현재 중동전쟁 우려, 미중 갈등,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금 현물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인데 보관과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 금 통장이나 금 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하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보관 걱정이 없습니다. 셋째,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넷째, 금광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금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매수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시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67,127.28달러로 플러스 0.65% 소폭 상승했습니다. 6만 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선방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이 빠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빠졌는데 요즘은 다른가요?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주식시장과 동조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주식이 빠지면 같이 빠지는 시기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금과 비슷하게 안전자산 또는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늘어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들은 출시 이후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의 IBT ETF는 누적 순유입액이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유입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 2024년 4월에 있었던 반감기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후 역사적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둘째, 각국 정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탈중앙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확대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조언한다면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유리합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4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나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업 공개, 즉 IPO 시장 소식도 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IPO 시장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반기에는 시장 불안으로 위축됐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4월부터 예비심사 청구가 재개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바이오, 2차 전지,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전설의 벤처 캐피탈로 불리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 회사의 자금을 수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유명 VC가 투자하면 호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개별 호재가 묻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엣지 테크의 경우 아직 상장 전 기업이라 유동성이 제한적이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에이티넘의 투자가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IPO 시장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조언한다면요? 공모주 투자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기업의 사업 모델과 재무제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공모가가 적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 기업들과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으면 상장 후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주관사의 평판도 중요합니다. 실적이 좋은 주관사가 맡은 공모주가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시장 분위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우량 기업도 고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이오타 서울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네, 이오타 서울은 서울 한복판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인데요. 사업성 악화로 인해 프로젝트 존속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공매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로 인해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침체로 분양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금리 상승으로 사업비 조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겁니다. 만약 공매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매 처리되면 프로젝트 자체가 중단되거나 새로운 사업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투자자들은 손실을 입을 수 있고 시공사들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개발 사업들에도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금융당국이 TDF의 특정 국가 투자 비중을 8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집중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TDF가 정확히 뭡니까? TDF는 은퇴 시점을 목표로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입니다. 예를 들어 2050년에 은퇴할 계획이라면 TDF 2050에 가입하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을 늘려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는 401k 퇴직연금의 기본 옵션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규제를 강화하는 겁니까? 현재 국내 TDF의 상당수가 미국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습니다. 어떤 펀드는 미국 주식과 채권 비중이 90%를 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 은퇴 자금 전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많은 TDF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따라서 분산 투자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국가 비중을 제한하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미국 시장의 높은 수익률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성과가 좋았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미국 경제가 영원히 좋을 수는 없고 언젠가는 조정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자금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지금 같은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현금으로 보유하면서 추가 하락 시 매수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둘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서너 차례 나눠 매수하는 겁니다. 셋째, 우량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재무 건전성이 좋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유망합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방어적 성격의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첫째, 배당주입니다. 통신주나 유틸리티주처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고 배당 수익률이 4% 이상인 종목들이 좋습니다. 둘째, 필수 소비재 관련주입니다. 경기가 나빠도 사람들은 식품, 생활용품은 계속 사야 하니까요. 셋째, 의료 헬스케어주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섹터입니다. 넷째, 에너지주입니다. 유가가 상승 추세이고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입니다. 반도체주는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까? 반도체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15만 원 아래로 내려가거나 SK하이닉스가 70만 원 아래로 내려간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가 있고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중장기 전망이 밝습니다. 다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 손실 위험이 큽니다. 공포지수가 높을 때 오히려 수익률이 좋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공포 끝나면 제일 빨리 반등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펀드는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14%인데도 6조 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역발상 투자 전략입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VIX 지수가 30을 넘어설 때 매수한 투자자들이 6개월 후에는 평균 15%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공포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VFX가 30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또한 전체 자금의 일부만 이런 역발상 투자에 할당하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재산을 바닥 찾기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합니다. 증권사들의 단기 투자 수익이 크게 늘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상위 10개 증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단기 투자로 약 10조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권사들이 자기 자본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낸 겁니다. 증권사들은 어떤 투자를 했길래 이렇게 많이 벌었습니까? 주로 세 가지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권 투자를 늘렸습니다.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예상하에 장기 채권을 매수했고 실제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 큰 수익을 냈습니다. 둘째, 반도체주 등 대형주에 투자했습니다. 작년 상반기 반도체주가 크게 오를 때 적극적으로 매수했다가 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셋째, 파생상품 해지 전략입니다. 옵션과 선물을 활용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처럼 투자할 수 있습니까? 전략 자체는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증권사는 자금 규모가 크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습니다. 개인은 그렇지 못하죠. 둘째, 증권사는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복잡한 파생상품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셋째, 증권사는 정보 접근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도 ETF를 활용하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하락을 예상한다면 장기 국채 ETF에 투자하는 식입니다. 최근 공시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부실 공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면서 내용이 달랑 두 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보 비대칭을 심화시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시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 기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약합니다. 둘째,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를 최대한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쟁사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거죠. 셋째, 공시 담당 인력이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부실 공시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공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이 부실하다면 IR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공시 이력을 확인해서 평소에도 부실 공시를 자주 하는 기업이라면 투자를 재고해야 합니다. 투명성이 낮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일정들을 짚어주시죠. 이번 주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선 목요일에 미국의 ADP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이는 금요일 발표될 공식 고용지표의 선행지표로 주목받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는데요. 비농업 고용자 수와 실업률, 평균 시급 증가율 등이 발표됩니다. 이 지표들이 시장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일정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는 4월 첫째 주에 3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동향이 주목됩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 수치로 확인되는 겁니다. 또한 4월 중순부터는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특히 중요한데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실적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가 관건입니다. 4월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4월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첫째, 기술적 반등 가능성입니다. 코스피가 5천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단기 반등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개미들이 ETF를 줄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바닥 다지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환율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입니다. 1,550원을 돌파하면 심리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중동 전쟁 확산 우려입니다. 이란이 직접 개입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면 글로벌 증시 전체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입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더 늦출 수 있고 이는 신흥국 증시에 부정적입니다. 넷째, 기업 실적 부진 우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4월 코스피 레인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단은 4,800에서 4,900, 상단은 5,200에서 5,300 정도로 예상합니다. 5,000선이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자 저항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00선 아래로 확실히 깨지면 4,500까지도 갈 수 있고 반대로 5,000선을 확실히 돌파하면 5,500까지 반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선 부근에서의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별로는 어떤 곳이 유망합니까? 방어적 섹터와 공격적 섹터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적 섹터로는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가 있습니다. KT,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는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고 주가 변동성도 낮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유틸리티주도 안정적입니다. 공격적 섹터로는 2차 전지와 방산이 있습니다. 2차 전지는 단기 조정이 있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장기 트렌드는 변하지 않습니다. 방산주는 중동 전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레버리지 투자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 레버리지를 쓰면 순식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물타기를 반복하다가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 시점에 이미 손절가를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기계적으로 매도해야 합니다. 셋째, 분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최소 5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하고 업종도 다양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같은 급락장을 겪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기는 항상 있었고 시장은 항상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요한 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량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하지 말고 여유 자금으로 분할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환율 1530원 돌파와 코스피 5000선 붕괴 위기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중동전쟁 확산 우려와 외국인 대규모 매도로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 교수님과 함께한 오늘 석간 경제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열시오.